지금 그러니까 뭔가 규범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그 혼돈어 시대에 예. 살고 있는 사실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선진 네. 교수님한테 질문하는데 관련해서 뭐 의료 서비스 관련해서는 이런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대표적인데 이게 뭐 포용적 서비스도 나타나고 있는 뭐 새로운 뭐 서비스 형태 같은 예가 있습니까? 일단 뭐 디지털의 대전환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물리학 측면에서는 저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에너지는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에너지 전환할 뿐이거든요. 뭐 포용이나 국가나 제도와 규정이 그런 다른 데로 변화돼서 에너지가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새로운 자리도 일자리도 나오고 아니면 어떠한 삶의 질도 좋아지는 건데 특히 의료 분야는 세상의 변화 속도에 정부의 규제나 제도가 따라가주지 못하는 거예요. 기술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도 그럼 디지털 포용이 뭐냐 하면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모든 사람이 같이 삶의 질을 나눠서 가질 수 있게 높이자라는 뜻이라면 그게 반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느 쪽은 뭐 2000년대 초부터 원격질 로봇도 시작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라든지 굉장히 많은 기술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하나만 들어보면 그게 병원에 적용되었는데 아닙니다. 홈케어에 먼저 적용됐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베이스 기반이 유비쿼터스입니다. 뭐 이렇게 의료에 접근하고 적용되는 시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는 사회 공동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한 그런 분야가 바로 의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의료에 이런 게 적용돼서 뭐 잘 됐다 우리나라에 뭐 그런 사례는 없고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하시는 전산화, 디지털화 뭐 이 단계까지는 뭐 세계적으로 주도적으로 저희 나라가 먼저 앞서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전체 사회 구성한테 이제 파급 효과를 가져야 될 거는 과제로 역시 남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차원에서 김명주 교수님께서 이게 이제 도전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 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아까 이제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따라서 규범은 또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포함해서 이게 이제 포용이라는 개념을 화두로 둘 때 이게 정책적으로 과제가 되고 있는 게 뭘까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게 이제 아까 이제 디지털 정보 격차라는 단어 자체는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부를 창출하고 뭔가 생산적인 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다 깔아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장도 열어주고 인프라도 깔아주고 하는데 그걸 가만히 놓고 보면 아예 이제 그게 아예 안 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안 되는 사람들 내지 그 관심이 없는 사람들,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기술이 이제 갈수록 증폭이 되니까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버는 그 부의 비율이 이전보다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할 때 슈바도 똑같이 이야기했던 거가 앞으로 뭐 중산층 없어진다. 그렇게 확 벌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제 시민들을 전부 새로운 기술에 다 무장시켜서 전부 생산적으로 세워야 될 거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선언한 게 저는 사실 디지털 포용이라는 개념을 해요. 마치 이제 경제에서 생산이냐 분배냐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생산하도록 몰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기회가 되는 데는 열심히 잘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에 아까처럼 이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아예 반대하는 계층도 그렇다고 소외시킬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끌어안고 같이 가야 되는데 경제 논리상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 부의 창출의 기회가 없으면 서비스도 그쪽에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디지털 포용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국가 역할입니다. 국가의 정책, 좀 이렇게 큰 기업들의 사회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전부터 훨씬 더 강조되니까 말씀드렸지만 의료 서비스는 뭐 IBM 왓슨도 그렇고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가서 이렇게 진료받을 수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제 일반 병원에 갈 수 없고 일단 보통 보건소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고 정책적으로 그 일반 서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한다 그럴 경우에 보건소에서 일반적으로 진료라든지 의료 정보가 이루어지는 거를
이런 지능정보 서비스 중에서 훨씬 더 강력한 서비스를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왓슨한테 진료받은 거에 버금갈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 컨설턴팅, 의료 컨설턴팅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면 저기 뭐 시내에서 빅5 병원에 간 것보다는 동네 보건소 가서 이렇게 해보면은 훨씬 더 정보들이 더 정확하더라.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기술들이 이런 이제 이런 빈부격차로 인해서 건강 서비스 받는 부분들이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일반 기업들이 뛰어들기 힘들지만 국가에서 그런 의료 정책을 사실 펴내는 거고요. 그런 것들도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그래서 장애인들, 장애인들한테 어떤 거를 해서 돈을 벌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 뛰어들기 쉽지 않은데 장애인들에 관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기업들한테 뭔가를 지원하면서 서비스를 만들어 주게 한다든지 특히 이제 아까 뭐 노인 세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훨씬 삶의 질들이 그분들은 그 생산에 참여할 수도 없고 뭐 관심도 없고 하지만 국가에서 그런 걸 해줌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그걸 저희들 기술적으로 보통 에이블 테크라고 해서 IT 같은 걸 통해서 뭐 이렇게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에다가 IoT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훨씬 더 센싱을 더 잘해주고 경보를 잘해주고 한다든지 저희 학교 학생들이 최근에 이제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버스 정류장 가이드 앱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버스 보통 성한 사람도 쫓아가서 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버스 기사하고 연결하면서 위치를 쭉 청각으로 알려주는 그런 것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지원해줘서 그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것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환이 벌어지면 없어지는 직종이 사실 이게 이제 파괴적 보통 혁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처럼 공유경제 이래가지고 이제 카쇼링을 하다 보니까 택시업계나 이런 데는 막 큰일 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이제 없어지는 직종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세컨잡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준비해 줄 거냐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수립을 해서 이 큰 파괴적 혁신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늘 뻔히 보이면 그거에 대비한 고용 정책이나 어떤 기업 정책들을 국가에서 제시를 해야 그게 이제 그 대전에서 필요한 효용이라고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책적으로 하여튼 그 서비스를 국가가 이제 공급하는 차원도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빅5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근데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공급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부 역할이라는 게 이제 그게 공공재인 경우라면 당연히 정부가 공급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정부 역할은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제대로 된 게임 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이제 정부만이 아니고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셔서 지금 제가 생각났는데 이제 미국에서 그 연구를 재밌는 연구를 하고 오신 이제 복지학전공원 교수님의 발표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영선 교수님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뭐냐면 자기 아들이 이제 그 노인이신 분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였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 양반은 이제 그 울고불고 하면서 내 아들 살려내라고 노인 운전자한테 가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아들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이게 미국에서는 사실은 운전을 안 하면 발이 없는 거잖아요. 한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일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게 운전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운전을 하지 않게 하고 대신 그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드라이빙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실제로 만드셨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자원봉사자도 있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직업적으로 참여하는 그 운전자도 있고 그래서 노인이 자기 차를 뭐 거기에다가 기부를 하면 그걸 주는 거예요, 마일리지. 그래서 자기가 그걸 쓸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해가지고 하면 내가 운전을 포기하는 대신에 뭐 이런 그 NGO 단체 같은 거를 이제 만든 분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굉장히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기술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이지만 또 디지털 기술하고 연결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어떻게 운전에 적합한지 안 하는지 살펴보는 거,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집에 있을 때 근데 독거노인 같으면 이분에 가서 이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또 디지털 기술을 또 활용하는 거, 뭐 이런 얘기까지가 얽어물려져 있어서 이제 디지털 기술과 관련되는 건데, 아까 단순히 이제 노인, 너무 과도하게 연령 드신 분이 감각하고 이제 실제 그 행동하고 불일치되면 운전을 그만두게 하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이런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서 이제 디지털 기술 활용한 플랫폼을 만들어도 사실은 대단히 이제 중요한 뭐 이런 예일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우버나 이렇게 굉장히 영리적인 서비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윤을 안기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직업적인 사람도 참여하고 적절하게 이제 물적 또 금전적인 펀딩을 통해서 그걸 유지하고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그런 서비스 하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영건 교수님. 저는 이제 오늘 노인 담당으로 이제 봤습니다만은 좀 전반적인 의견을 좀 제시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정권이 이제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느냐와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이제 우리가 불평등 완화라고 하는 내셔널 아젠다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지금 이제 이번 정부에서 포용이라고 하는 이제 레토릭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셔널 아젠다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그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이 디지털 대전환이 우리한테 왔느냐, 또 언제 완전히 도달할 거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확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패러다임 시프트 차원에서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될 거냐라고 본다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불평등 완화에 대해서 특히 한겨레가 그 기획 기사도 굉장히 많이 실으셨어요. 그 미래에 대한 불안, 그래서 뭐 고용, 경제, 뭐 일자리, 소득, 뭐 노후,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왔었는데, 그 맥락에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제 수단, 방법이 이제 추가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의는 아마 그 끊임없이 주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불평등, 그러니까 뭐 이제 특히 건강 쪽에서는 헬스 디스패리티에 대한 부분, 뭐 일자리는 일자리에 대한 불평등, 이란 이제 이슈가 있어서, 이게 이제 재미있는 영화가 하나 나오는 게 아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국 영화예요. 그 60세 노인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그 행정 시스템이 모두가 다 직접 컴퓨터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직업이 목수기 때문에 컴퓨터를, 인터넷을 전혀 접근을 못했던 상황인데 자기가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러 갔더니 다 이제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부터 컴퓨터를 배우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입력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느꼈던 대로 다 썼는데 끝에 가서 클릭을 잘못 눌러서 정보가 다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아쉽게도 이 주인공은 심장병이었어요. 그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그 과정에 계속 악화가 돼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판정을 받으러 갔던 그 상황에 화장실에서 죽으면서 끝나는 굉장히 슬픈 영화인데, 예,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지금의 이런 많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것은 정보와 정책일 수도 있지만 또 사회 정책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는 지점이, 이런 부분에 이제 소득이나 일자리나 건강이나 하는 이 이슈에 디지털이라고 하는 방법론에 의해서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 혹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개입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 이제 양쪽 방향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이런 논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했을 때 그때 나온 표현이 사회 투자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소셜 인베스트먼트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본다. 그런 이제 논의를 하다가 이제 좀 논의가 이제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논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그 기업적인 측면에서의 그 이제 시장에서 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국부나 기업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은 분명한데, 거기에 이제 그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뉴 소셜 리스크가 하나 더 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의 뉴 소셜 리스크는 고용의 불안정,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이런 이슈였지만,
이제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모든 사회 변화가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 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그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측면의 새로운 정책 그리고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영역에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존에 있는 정부에서는 보험이나 캐시 형태의 이제 현금을 지급해줬던 방식이거나 아니면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소셜 인터그레이션, 소셜 코이즌 개념으로 EU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존으로 했었어요. 지역을 아예 다 바꿔주는. 그러니까 그 헬스 액션 존이나 인플로이먼트 존처럼 그 지역이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을 투자를 해주는 거고 그걸 이제 EU에서 EU 소셜 펀드라고 해서 ESF라고 하는 파이낸스까지 만들어 가는 건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슈가 하나 더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것을 단순히 그 문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 거냐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각각 세분화해서 간 영역에서 그 공유경제의 면하고 이제 말씀 주셨던 걸로 보면 사실 저희 이제 노인이나 건강의 이슈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이제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는데 써야 될 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모빌리티 문제 말씀 주셨지만 이제 그분들이 나가지 못하시게 되면서 영양이나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우울해지시고 하시면서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가 와서 병원까지 가게 해드리고 뭐 동사무소까지 복지관까지 가드리게 하면 이런 변화가 있는 거고요. 그런 또 이제 스페이스의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노인들이 그 몸이 안 좋아지셨을 때 쓰는 그런 고령층화 용품이 있어요. 뭐 워커나 휠체어나 이런 부분을 내가 사야 되면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같이 쉐어링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쉐어링 이코노미에 대한 부분들은 이 디지털에 대한 걸 통해서 좀 더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료적인 측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정밀 의료를 통해서 프리시즌 메디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반이 AI인 거고 거기에서 이제 약을 옛날에는 열알 먹었던 걸 이제 나한테 딱 맞는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의료비나 약제비가 줄어들면서 건강은 높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도 우리가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다라고만 접근하는 부분보다는 생산적인 논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과기부가 됐건 니아가 됐건 이걸 이제 전체 전 정부에 걸쳐서 어떻게 변화에 대한 패러다임을 공동으로 인식할 거냐라고 하는 생산적인 대안을 논의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의사가 더 가난해진 일은 없을까요? 우리 김영선 교수님처럼. 그래서 그런 농담도 있었어요. 그 러시아 의사들은 막 수술하는 것보다 상담하는 게 더 그런 이제 AI까지 대부분의 진단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농담도 하시는데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런 질문을 하면 제일 묻는 게 인공지능이 나오면 의사의 직업은 정말 사라집니다.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AI 인공지능이라는 이 뜻은 하나의 융합 기술이거든요. 융합 기술을 도입한 역사적으로 보면 그전에 막 엑스레이가 처음 나왔을 때도 엄청났지 않습니까? 엑스레이가 인류의 물질 개발을 물리학자가 만든 겁니다. 역사를 변화시킨 최초의 융합 기술들은 대부분 의사가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생물학자들, 멸균법, 살균법 뭐 이런 거 다 일반 학자들이 만들어서 의용했죠. 이렇게 의학 기술과 합쳐서 보니까 의사인데 실제로 이렇게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의사라는 직업도 결국은 아까 에너지 보전부 측에서 이분들도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뿐이지 결국은 영원히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그게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포용이라는 것과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포용이라는 게 어떤 기술이 발달할 때 이제 소수에게만 그렇게 전유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리 접근성을 보장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소수한테만 이용될 수 있고 소수한테만 이익을 가져다 주고 이러면 이제 포용하고 좀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또 측면은 또 포용적이 되는 건데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방금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의사를 가지고 얘기해 주셨는데 뭐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저는 김명주 교수님 기업 얘기를 하셨을 때 예컨대 예전에 이제 포드라는 사람이 이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싼 가격에, 그러니까 생산성을 현저하게 높이니까 굉장히 싼 가격에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생산 방식에 종사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고용을 했잖아요. 뭐 이게 디지털 기술도,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뭐 그런 이제 서비스가 되기 싫겠는데, 물품보다는, 자동차 같은 물품보다는 뭐 그런 기업가가 나오면 훨씬 생산 과정도 포용될 수 있고, 소비나 뭐 서비스 과정도, 의료 서비스든 어떤 케어 서비스든 돌봄 서비스 같은 이런 것들도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기술을 어떤 기업가가 어떻게 응용을 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포용이라는 이제 우리가 따옴표 안에 두고 생각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른 결과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정부 역할이 또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게 어떤 규율, 레귤레이션의 문제잖아요. 그런가 싶군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저한테 정권을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 정책 과제 이런 거 나오면 이하도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계시나요? 한번 하시죠. 저희가 이제 그 포용에 관한, 디지털 포용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제일 이제 그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영역이 뭐냐면, 과거에 이제 저희가 정부 교차에서 정책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대상이라고 하는 게 비교적 명확했죠. 아까 구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접근성을 확보해 주거나 보장해 주는 그런 계층이라고 하는 게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일반화되면서, 아까 이제 플랫폼에 관한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그런 사회로 보면 특정하다고 생각되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그런 기술에 의해서 혜택을 봐서 포용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격차라고 하는 게 더 확대되는 대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포용을 얘기하게 되면 이게 과거에 우리가 정책 대상으로 삼았던 계층, 대상,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슈 자체도 단순히 아까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기회라든가 접근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차원의 문제에 한정돼서는 효과를 볼 수 없는 문제로 돼버린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이게 일상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만약에 적절한 역량, 뭐 접근성 이런 걸 가지고 있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위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대상으로 이게 그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격차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사실 저처럼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 김명주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을 이야기할 때처럼 김 교수님 분류대로 기회뿐만 아니라 수혜, 전환 이런 요소를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쪽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분류를 약간 좀 다르게 하게 되면 이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대체로 한 4가지의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동기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다르고요. 접근성에 관해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킬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뢰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그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디지털 포용을 이야기할 때 고려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일한 기준이라든가 단일한 차원을 가지고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면 제일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정책 대상을 어느 수준까지 뭐 이렇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뭔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대상을 어느 정도까지 한정하면 좋겠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마치 오셨으니까 저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핵심이 뭐 일자리고 고령화고 뭐 복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이슈들을 이 포용의 관점에서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아마도 주최층에서 논의하는 이슈를 정하고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번에 그런 논의가 좀 적절히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신다고 그러는지 다들 긴장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이 논의를 하면서 마침 이번 정부가 포용국가가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정부 차원에서 비전도 이야기하고 올 초에 사회정책에 관한 또 이제 실천 과제들도 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한계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에 디지털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 실제로 이런 정책이 의도한 효과가 전혀 달성될 수 없는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구조정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안고 있는 우리 문제에 더해서 완전히 새로운 문제들이 거기다 추가가 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두 개의 문제는 독립된 것이 아니라 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기존의 문제가 더 확장이 되면서 또 새로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쪽의 정책 이런 것들이 꼭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에 관한 이해는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에 관한 어떤 논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우리 이제 좌담을 통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도 많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우리가 지금 벌써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대구를 한 지가 지금 3년 반이 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엄청나게 교육은 된 것 같아요. 이 총론 수준에서는 거의 이제 대한민국 웬만한 사람이 다 전문가인지 아닌가 싶은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뭔가 모색을 하는 측면에서는 아직 되게 가야 될 길이 멀고, 그런데 이제 또 정부가 모든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잘하는 게 또 다르고 기업가가 잘하는 게 다르고 또 사회사업가들이 또 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좀 우리가 사고 수준을 현장으로 좀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그거를 이제 아이팟이나 아이폰 출연과도 연결시켜서 이제 시부분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지능정보기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전환 요체가 되는 기술이 뭐냐. 그런데 뭐니 해도 핵심 기술은 이제 AI, 인공지능인 것 같습니다. 로봇도 과거 프로그램이 이식된 명령 형태의 프로그램이 이식된 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하고, 자기가 뭔가 기계학습을 통해서 훈련도 할 줄 알면서 학습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로봇 이런 게 이제 또 4차 산업혁명 기술하고 그 이전하고 나누는 것 같고, 똑같은 컴퓨터이더라도 인공지능 개념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개념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확산되면서 가져오는 제일 큰 우려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힘이 많이 드는 것만 이제 기계한테 시키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머리 쓰는 것도 다 이제 기계에 도움받아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위협을 이제 느끼는 직업군이 이제 전방위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조영정보원의 김동규 박사님의 이제 고용 문제와 함께 교육 문제와 관련된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문제, 이제 그거를 어떤 분들은 문해력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달에 따라서 일자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중에서 갖고 있는 우려가 어디까지는 그게 타당한 것이고 어디까지는 이게 우려하지 않아야 될 과도한 우려인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많이 묻고 될 것 같습니다. 예. 디지털 포용이라는 이제 고용 분야에서 디지털 포용이라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플랫폼이든 어떤 그런 기술의 변화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위기라는 얘기도 좀 많이 있지만 아까도 이제 김영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재전환에 따라서 결국은 기회와 이제 위기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 노동시장에서도 고용시장에서도 분명히 어떤 직종에서는 아마 거기에 대한 위기에 있는 그런 직종도 생길 것이고 반면에 또 이제 그걸 기회로 삼아서 생산성을 높이고 거기서 더 높은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직종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동시장에서 디지털 포용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이제 그 포용이라는 의미 안에는 결국은 기회의 평등, 그 다음에 접근성 제고, 그 다음에 이익의 공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이슈화되는 이제 플랫폼 경제에 따른 플랫폼 근로자의 증가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플랫폼 경제도 결국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버라든가 아니면 에어비앤비라든가 아니면은 배달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하는 플랫폼 근로자들의 되게 취약계층으로서 새롭게 그 법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그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라는 그런 이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의 전제는 결국은 플랫폼 근로자들이 취약계층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밑바탕 저변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편의 타당한 얘기고 그게 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플랫폼 플랫폼이 또 기회의 어떤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그전에는 경력 단절이 됐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그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스펙이 안 돼서 아니면 스펙이 안 돼서 그거를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펼칠 수 없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있었단 말이죠. 덕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디자인을 잘한다든가, 그런 사람들, 아니면 통번역을 잘한다든가. 근데 학벌은 없어서 예전 같았으면 활동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없었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취약계층에 대한 거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그거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새로운 기회의 어떤 디지털 대전환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전제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경력 단절되든가 어떤 그 학벌이 없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전문가들, 그죠?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고 또 최근에 교육 차원에서 보면은 학습의 방법이 되게 다양화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떤 정규 교육계에서 그 다음에 대학을 나와야 된다든가 그러면서 사회 진출하는 그런 한 일방향의 어떤 그 루트만 있었다면은 이제는 훈련, 자격, 그다음 경력, 그다음에 아니면 또 최근에 디지털 소프트웨어 업계 같은 경우는 학벌이 없어도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알고리즘 개발을 했은 그런 능력을 탄탄하게 갖춘 친구들이 많이 등장을 좀 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또 그런 친구들이 또 벤처기업이나 그런 데에서도 또 취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디지털 시대에 많은 이제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기회와 위기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있고 또 하나는 국가와 개인의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새로운 어떤 신산업 육성이라든가 성장 산업 아니면 새로운 기존 산업에서의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이제 선도 인력, 인재 양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청년층들이 어떤 디지털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평한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 그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는 결국은 정부에서 해야 된다. 그 기회의 제공은 정부에서 해야 되고 그런 기회를 갖고 청년층들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인재로서 양성해 나가는 부분,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기존 근로자들 같은 경우가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뭐 공정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생산 설비가 바뀐다든가 필요한 기술이 바뀐다든가 그에 따라서 그것도 그 산업계라든가 노동시장에서 이탈되는, 퇴출되는 그런 위기에 있다면 그런 근로자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정부라든가 국가에서 우리가 그 분들한테 재교육이나 재훈련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디지털 포용의 시대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분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직업 훈련이라든가 뭐 자기업 관련 개편의 적극도 나서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직종의 어떤 일자리의 문제도 있지만 일하는 방식의 문제도 상당히 큰 우리가 논의가 필요하다. 그에 대한 논의는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패스트푸드점에서 디지털 기기, 그러니까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걸 도입해서 어떤 직종들, 뭐 판매원이라든가 개선원들이 없어지고, 아니면 하이패스 접수원들이 없어지고,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접근을 했다면, 일하는 방식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금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생산성이나 부가가치 향상에서 엄청나게 크게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논의는 크게 많지가 않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은 활발하게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실제 우리가 이제 일하는 게 어떤 특정한 어떤 장소라든가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거죠. 물론 그런 몇몇 직종들, 제조업이라든가 일부 몇몇 직종들에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근로자가 많이 증가하는 시대에서는 일하는 방식이 변화, 아니면 디지털 기술의 도입에 따라서 어떤 그런 일하는 방식이 확 바뀌게 된다. 이제 충분히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수용이 가능해지고, 그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사 조직의 조금 좀 느림, 아니면 조직 문화의 어떤 경직성, 아니면은 법제도의, 그러니까 기본법이나 그 법제도의 미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디지털 시대에 일하는 방식을 좀 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크게 새로운 직종, 아니면 없어지는 직종에 대한 어떤 그 접근, 또 하나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접근, 이렇게 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갈 필요가 있고, 그거를 이제 조금 지지하기 위해서는 밑에 이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제 고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밑에 하부에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교육 훈련에는 뭐 다양한 이제 뭐 더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산업 현장의 이제 근로자들의 어떤 변화를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좀 탄탄한 좀 지원이 필요하다. 그거는 이제 자라나는 이제 어린이, 아니면 청소년, 청년들뿐만 아니고 기존 근로자에 대한 디지털 문해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좀 마련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더라도 이제 뭐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도 주어지고 그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좀 부정적인 측면에 좀 주목을 하면, 왜냐하면 우려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려라는 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인가 하면 또 그렇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려 지점에 대해서 뭔가 좀 불식시켜 주려면 정말로 그 우려 지점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김명주 교수님이 아까 인용한 그 중에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퓨 리서치 센터에서 쓴 조그만 이제 짧은 페이퍼를 봤더니 2018년도에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앤 컴퓨터가 당신 일자리를 뺏어갈 것 같으냐고 물어봤더니 뭐 그리스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는 이제 확실히 뺏어갈 것 같은 사람 비율이 벌써 50%가 넘거나 50% 가까이 있고, 아마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까지 합치면
뭐 미국까지를 포함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진국 여부에 상관없이 이제 많은 사람이 70%에서 90%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정말로 타당한 게 있다면 그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포용 정책 패키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런 식의 의식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건가? 실제로 이제 많은 그 연구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직업 차원에서 아큐페이션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도 있고, 뭐 그러니까 직무 태스크 차원에서 저는 연구가 있는데, 이제 근로자들이 봤을 때 실제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산업 현장에서 제조업 생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정이라든가 기계라든가 뭐 디지털 팩토리라든가 IoT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것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고 그 도입이 본인들의 하고 있는 직무를 많이 없애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없앤다는 거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전체, 직무 전체를 없애는 경우라면 직업 자체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이제 대폭 없어지는 거죠. 또 그런 이제 유형이 또 있고 또 한편으로는 10가지 직무를 일을 한다면 그 중에서 5가지 정도는 기계, 로봇, 디지털 장비로 또 대체가 되는 그것도 분명히 일자리를 감소하는 그 직업 자체를 없어지진 않지만 일자리는 분명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근로자들이 몸소 지금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가장 이제 그 타격을 많이 받는 데가 이제 그 중간 기술직 이하에서 타격을 많이 받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조 현장에서는 이제 그 조리원들이라든가 전자부품 조리원들 아니면 검사원들 예전에는 이제 기계로 했단 말이에요. 물론 큰 기계에 대한 조립은 여전히 사람이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작은 부품이라든가 지속 반복적인 검사 부품 같은 검사 업무들, 검사원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기계를 많이 상당 부분 지금 대기업 같은 대체가 돼 있고요. 물론 말단에 아까 이제 구봉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말단의 부분은 여전히 사람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전에 패킹이라든가. 근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경제성 때문에 그런 거지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년 안에 아마 말단에 있는 부분들, 패킹 부분들, 뭐 아마존 그 유튜브 사례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은 기본적인 거는 자동화가 돼 있죠. 마지막에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하고 있는 그 부분도 결국은 기계화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것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지금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 본부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질문하셨던 그거에 대한 얘기고 또 한편으로 더 여담으로 말씀 더 드리면은 한편으로는 기술직들 있지 않습니까? 기계, 전기, 전자 이쪽에 엔지니어들은 더 채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그거에 따라서 품질 관리나 생산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관리하거나 아니면 적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거에 뭐 언제까지 50년, 100년까지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이 지금 구축 단계이기 때문에 그 엔지니어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중간 계층의 숙련기술자들을 많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하급 밑에 있는 저급 기능공들 아니면 뭐 단순 근로자들은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것도 되게 불안한 상태고 반면에 상위 고숙련 기술자인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아마 계속 일자리가 좀 어느 정도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